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모든 영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외딴 지역 중 하나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20m에 달하는 파도를 맞서야 하고 정말로 거센 돌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이 웅장하고 숭고하며 위협적인 풍경들은 작은 천국의 한 조각입니다. 100% 매혹적인 동물들, 때로는 몸의 40%가 지방으로 이루어진 이 동물들은 돌풍이 잠잠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편도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펭귄들은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야생의 성역 중 하나인 이 땅에서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 여과나 규정 없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와우. 여기 이제 끝났어. 여기서는 나는 못하겠어. 바람이 너무 세. 하지만 여러분을 남반구의 이 외딴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적대적이고 외딴 땅, 크로제 제도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40도의 거센 바람과 50도의 거친 바람 사이에 끼어 있는 이곳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은 항상 마리옹 디프렌호에서 시작됩니다. 전설적인 120m 길이의 해양 조사성인 마리옹 디프렌호는 1년에 4번 레위니옹 섬에서 출항합니다. 크로제 제도, 케르겔렌, 암스테르담 섬에 설치된 과학기지의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약 8,000km에 달하는 긴 항해를 반복합니다. 이 세계의 끝자락에 위치한 영토를 관리하는 프랑스 남극 및 남방 영토청 TAAF 게디 초대를 받아 저는 이 항해 중 하나에 합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적인 배를 타고 우리는 남쪽으로 남극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은 평균 5도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계속 내려가는 동안 파도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나흘간 항해한 끝에 우리는 상징적인 포효하는 40도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옹 디프레느호는 8m 깊이의 파도를 넘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낮고 무거운 하늘이 마치 뚜껑처럼 바다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의 닷새 동안 땅도 수평선의 어떤 배도 보지 못한 채 항해한 끝에 인도양 끝자락에 외따로 떨어진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남방의 섬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신중하게 군도의 서쪽에 위치한 금지된 화산섬들을 따라 항해합니다. 이 섬들의 암초는 역사상 수많은 배들을 침몰시켰습니다. 배 위에서 한 과학자팀이 헬리콥터를 타고 출발해 연속 사진을 찍습니다. 날카로운 능선들과 폭풍에 깎이고 갉아먹힌 곳들이 펼쳐집니다. 이 성역의 절벽 사이에 둥지를 트는 인상적인 바다새 집단의 개체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섬들은 완전 보호구역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인간도 발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몇 년 동안 어떤 배도 이곳에 접근하지 않았었습니다. 육지에 발을 디딜 필요도 없이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가파른 해안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섬들이 결코 황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섬마다 살과 깃털로 이루어진 동물 제국의 작은 수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된 섬들의 인상적인 절벽을 따라 하루를 보낸 후 마치 이성의 경계 너머로 유배된 듯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서쪽으로 향해 군도의 유일한 유인도인 포제시옹 섬으로 갑니다. 이곳에는 절벽 위에 1963년에 과학기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제대로 된 항구가 없기 때문에 헬리콥터로만 갈 수 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면 이곳에 사는 40여 명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많은 이들이 전통에 따라 마리옹호 도착 시 분장을 합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 작은 공동체는 거의 3개월 동안 방문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 멋진 땅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이곳에 온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보낼 3일 동안 그들은 친절하게도 우리를 현장으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거의 3일 중 하루는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비도 있습니다. 여기는 1년에 거의 300일 정도 비가 오고 지금 기온이 5도라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10도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는 동물들이 전혀 당신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동물들은 당신을 그저 무심하게 용인할 뿐입니다. 이곳 섬들에서는 새들과 해양 포유류들이 우리를 전혀 경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는 육상 포식자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스트랄 제도에서 얼굴을 비치며 촬영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레이션으로 크로제 제도의 진짜 주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인간은 없지만 수백만 마리의 바다새들과 수만 마리의 바다사자, 바다코끼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항상 여러분의 존재를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며 여러분을 마치 돌멩이처럼 별다른 관심 없이 대합니다. 육중하고 온순한 바다코끼리들이 해변에 누워서 두려움이나 경계심 없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은 이들이 육지에서는 어떤 위협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가면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우리가 범고래가 아닌지만 확인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잠에 빠집니다. 가끔씩 영역을 지키는 수컷이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기도 합니다. 이 멋진 동물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먼 세계에서 진화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남부 섬들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을 경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종들에게 위험과 죽음은 수백만 년 동안 하늘에서 오거나 바다에서 나타났지만 결코 육지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범고래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스쿠아나 거대한 슴새처럼 걷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19세기 내내 이 지역에서 포경선들이 벌인 잔혹한 상향은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서 이 동물들이 우리에게 적응하거나 경계심을 갖게 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적응의 결과입니다. 임금 펭귄과 코끼리 물개에게는 우리를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 남극에서는 에너지가 곧 생존입니다. 이 동물들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이 섬들에서는 군집의 규모에도 놀라게 됩니다. 전 세계에 약 450만 마리의 황제 펭귄이 있는데 그중 거의 3분의 1, 이 크로제 제도에서 둥지를 틀고 번식하며 이곳에서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모입니다. 가장 작은 펭귄 서식지에서도 과학기지에서 약 6km 떨어진 이 군락에는 몇 헥타르의 땅에 약 5만 마리의 황제 펭귄이 빽빽이 모여 있습니다. 기지 아래쪽에 위치한 아베데 마랭의 거대한 펭귄 서식지에는 약 10만 마리의 황제 펭귄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내는 목소리가 겹쳐져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웅성거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깃털의 도시들에게 말을 맡겨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이 집단에서는 새들이 너무 많아서 작은 부두와 그들을 연구하기 위해 지어진 과학자 막사로 이어지는 길까지도 문자 그대로 점령해버립니다. 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작아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들은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킹 펭귄들이 이렇게 모여서 깃털로 이루어진 대도시를 이루는 이유는 포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해변이 그들의 해안에서는 비교적 드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다에서는 생명이 광활함 속에 흩어져 있지만 육지에서는 펭귄들이 빽빽이 모여 있습니다. 처음 보면 날지 못하는 이 바다새들은 행진하듯 걷고 빽빽하게 줄을 서 있어서 조금은 어설퍼 보이고 약간 부적응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색한 걸음걸이와 흑백 턱시도 같은 깃털, 태양 목걸이처럼 빛나는 황금빛 장식 뒤에는 바다를 누비기 위해 최적화된 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날개를 잊은 이 새들의 지느러미처럼 유선형으로 변한 날개 덕분에 진짜 어뢰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프랑스 남극 및 남방 대륙의 잠수부들이 이 차가운 바다로 내려가 표시장치를 회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측정값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양 보호구역 중 하나의 관리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수부들은 거의 10분 동안 숨을 참으며 스쿠버 잠수부가 거의 갈 수 없는 300m 깊이까지 내려가는 미사일 같은 존재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실 킹펭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체 삶 중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만을 주로 번식을 위해 육지에서 보냅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펭귄 무리들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알들은 새의 발 위에 놓여 있고 피부 주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펭귄들은 단 하나의 알을 낳은 후 약 50일 동안 번갈아가며 알을 품습니다. 한 마리가 가만히 남아 알을 따뜻하게 지키는 동안 다른 한 마리는 며칠 동안 강철빛 바다에 광활한 바다를 헤엄치며 먹이를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 교대를 합니다. 온몸이 헝클어진 갈색 손팔로 덮여 있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 모든 펭귄들은 아직 깃털이 나지 않은 새끼 펭귄들입니다. 여기서는 이들을 키위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지 아마 아실 겁니다. 지상에서 첫 해를 보내고 깃털이 다 자라면 어린 펭귄들은 집단을 떠나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이 바다새들은 거의 20년을 살 수 있는 위험 있는 존재이지만 조류 다양성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크로제 제도의 타전을 잡은 이 놀라운 조류들은 때때로 5천만 마리 새들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크로제 제도에는 전 세계 벨기에 인구보다 4배나 더 많은 바다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든 하늘이든 절벽이든 해변이든 결국 이 섬의 터전을 잡은 36종의 바다새 중 하나를 언젠가는 마주치게 됩니다. 만약 이 군도의 350제곱킬로미터에 서식하는 5천만 마리의 새를 고르게 분배한다면 제곱킬로미터당 거의 7만 마리의 새가 있게 됩니다. 이 36종의 새들 중에는 4종의 펭귄, 즉 황제 펭귄뿐만 아니라 젠투 펭귄, 금관 펭귄, 바위뛰기 펭귄, 그리고 울음소리가 큰 알바트로스를 포함한 7종의 알바트로스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새들은 날개를 펼쳤을 때 사람보다 더 넓은 길이를 자랑하며 거의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도 대양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스쿼트도 있습니다. 또한 인산적인 자이언트 페트렐도 있습니다. 이 기회주의적인 청소부들은 사체를 재활용하고 알을 훔치는 벨로시랩터 같은 걸음걸이로 종종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집단 속을 돌아다닐 때 다른 새들은 병아리 사냥꾼 같은 그들의 눈빛에 길을 비켜줍니다. 이들은 남극해의 독수리입니다. 이들의 초산성 위와 부패한 고기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군도의 해변은 말 그대로 사체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만이 매우 드물고 귀하기 때문에 펭귄들은 종종 거대한 육중한 남방 코끼리 물범들과 공간을 나눠 써야 합니다. 매년 8천에서 12,000마리의 개체가 크로제 해변에 와서 휴식하고 번식하는데 이는 전 세계 개체 수의 약 2%에 해당합니다. 이 우아한 근육과 지방 덩어리는 촉촉하고 순한 눈을 한 채 정말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들은 펭귄 집단의 중심부뿐만 아니라 강에서도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또한 일부는 높은 곳에서 무릉덩이에서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안 가까이 이런 풍경 속을 지나갈 때 길 한가운데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뒹구는 이 거인들을 피해 돌아가야 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만에 헬리콥터로 내려진 후 기지에서 하루거리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마련된 작은 과학 오두막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수십 마리의 코끼리 물범들에게 환영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그들을 연구하는 등 여러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해변에 있을 때는 주로 서로 교류하거나 그 자리에서 싸우는 활동만 합니다. 내외적으로 그들은 몇 미터 이동한 뒤 멈춰서 잠깐 낮잠을 잡니다. 분명히 그렇게 많은 지방을 끌고 다니느라 피곤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하루에 거의 18시간 동안 그들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코끼리 물범은 단순히 덩치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 지구력, 그리고 단열성 사이에서 완벽한 타협을 이룬 존재입니다. 그들의 체지방, 즉 피하 지방층은 전체 몸무게의 최대 40%를 차지합니다. 즉 4톤짜리 성인 수컷의 경우 거의 1.5톤에 달하는 순수 지방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코끼리 물범 한 마리에는 자동차 한 대를 가득 채울 만큼의 버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두 번째 피부 역할을 하며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열 차단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 지방을 에너지 저장고로 사용하여 먹이를 섭취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에서 쉬는 개체들은 종종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먹이를 먹지 않고 머물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은 정말 귀여움 덩어리입니다. 여기선 그들을 사탕이라 부르며 범고래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태어날 때 새끼들은 몸무게가 거의 40kg에 달합니다. 지방이 최대 50%나 함유된 에너지 폭탄 같은 모유를 먹으며 새끼들은 일주일에 20에서 30kg씩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젖을 먹고 나면 새끼들은 태어났을 때보다 이미 3-4배나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120에서 160kg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 반 동안 축적한 지방을 사용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육과 호흡 기관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지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마침내 그들의 몸이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되면 그들은 점차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잠수하고 사냥하고 포식자를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해에는 그들 중 절반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해변으로 돌아와 탈가리를 하고 이후에는 번식을 위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의 계절이 되면 크루즈에서, 육지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해변은 지배적인 수컷들, 즉 파샤들이 하렘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투기장으로 변합니다. 4톤이 넘는 근육과 지방의 산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격렬한 싸움을 벌이며 수십 마리의 암컷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제국을 지배하기 위해 맞붙습니다. 숨결과 덩치, 그리고 끈기로 결국 승리하는 이들에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는 종종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트럭만큼이나 무거운 거인들이 맞붙는 이 싸움들은 승자든 패자든 모두 상처투성이에 흉터로 뒤덮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끝난 뒤에는 거인들의 기대 수명이 햇볕에 녹는 기름처럼 줄어들곤 합니다. 그리고 번식기 동안 많은 수컷들이 부상 후유증이나 탈진으로 죽습니다. 이 때문에 수컷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암컷보다 2배나 짧습니다. 펭귄들처럼 이스모 선수처럼 보이고 느리고 통통한 동물들은 육지 생활에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거운 몸집 때문에 육지에서는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몸은 인어처럼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코끼리 물범이 잠수하는 모습은 매우 드문 장면입니다. 이들은 1시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잠수정이 접근할 수 없는 깊은 바다로 내려가 오징어나 심해어를 사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 동안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수면 근처나 몇 미터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메리언 드플랜호 잠수부들이 이 거대한 존재들이 인사하러 온 모습을 포착한 곳입니다. 그들은 심해로 잠수해 최대 2010m 깊이까지 내려가 사냥을 하기 전에 말이죠. 이 지방 갑옷을 두른 잠수원들의 가장 놀라운 적응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크고 검은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눈은 심해의 어두운 곳, 즉 미드나잇 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이 눈에는 아주 약한 빛에서도 볼 수 있도록 특화된 간상세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아주 작은 명암도 감지할 수 있어 먹이감의 실루엣을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껍고 단단하며 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된 수염은 수중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수력학적 센서로 덮여 있습니다.
이 센서 덕분에 지느러미의 움직임이나 당황한 먹잇감이 내는 미세한 소용돌이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포유류들은 육지에 있을 때는 연속으로 18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지만 바다에 나가면 하루 평균 단 2시간만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잠이 필요할 때 범고래나 근처 수면에서 시각적으로 사냥하는 다른 큰 백상아리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코끼리 물범은 황혼대까지 잠수하여 200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어둠이 그들을 숨겨주는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다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심박수는 분당 5번까지 느려집니다.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을 장기 주변에 집중시키고 뇌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거대한 몸이 더 이상 헤엄치지 않고 천천히 나선형으로 가라앉으며 잠을 잡니다. 평균 10분에서 30분 정도 낮잠을 잔 후 약 800m 깊이에 도달하면 깨어나서 잠깐 사냥을 하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폐를 채웁니다. 코끼리 물범뿐만 아니라 펭귄과 바다사자에게도 GPS 발신기를 장착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뛰어난 잠수부들이 몇 달씩 바다로 나가 남극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이동만으로도 한 마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은 케르겔렌 제도와 남극 대륙 해안에서 출발한 21마리 코끼리 물범이 단 4개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냥하는 동안 이 동물들은 무작정 먹잇감을 찾지 않습니다. 이들은 해양 전선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크릴과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성공적이었던 잠수 위치를 기억할 수 있어서 같은 시간과 같은 깊이로 자주 돌아와 그 이점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박이나 로봇으로는 정기적으로 샘플링하기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듯한 실루엣으로 비스듬히 내리는 빗속을 비틀거리며 걷는 왕펭귄들과 해변에서 잠을 자는 코끼리 물범들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때때로 남극해의 독특한 역학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몸에 장착한 온도, 전도도,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덕분에 우리가 직접 수집하기 힘든 데이터를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혹적인 동물들과 함께 또 하루를 보낸 후 우리는 과학기지까지 4시간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지만 황량한 풍경 속을 걸으며 강한 바람 때문에 나무조차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상상력이 한껏 발휘됩니다. 몇 달, 때로는 1년 가까이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섬들이 사실상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영구적으로 사람이 사는 땅에서 거의 2500km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다가옵니다.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모험을 할 때 위험에 대한 인식은 특별합니다. 이러한 환경의 고립과 극한의 조건에서는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날씨는 빠르게 변하고 조건은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마리옹 디프로가 떠난 후에는 어떤 헬리콥터도 여러분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출하고 사람 힘만으로 기지의 작은 병원까지 데려오기 위해 원정대가 꾸려져야 하며 아마도 며칠 동안의 노력 끝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질병이 그곳에 있는 의사와 장비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는 이 군도에서는 최소한 열흘 정도는 더 버텨야 배가 여러분을 데리러 오고 현대식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다시 기지가로 돌아갑니다. 모두 분주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참배월치 식량이 하역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늘에선 헬리콥터가 계속 물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멀리에는 마리옹호가 보이는데 이는 문명과 연결된 실마리와도 같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반경 내 유일한 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 구름에 잠긴 채로 레스트 섬이 꿈처럼 나타나고 그 위로 구름의 고속도로가 펼쳐집니다. 이 완전 보호구역에 몇 시간 동안 들어가는 것이 허가된 마지막 임무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섬들은 주요 해상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기후도 매우 혹독하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군도가 대규모 개발로부터 어느 정도 보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서 항해를 어렵게 만드는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해류조차도 이곳을 정복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1642년 남극해의 거센 파도 속을 피류하던 네덜란드 탐험선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 군도는 1세기 넘게 지리적 유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772년 신화 속 남방 대륙을 찾기 위해 항해를 떠난 프랑스의 항해가 마리옹 디프렌느가 동섬 근처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 첫 번째 진출에 이어 다른 탐험대들도 이 지역에 와서 동물들의 순진함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19세기 동안 약 150척의 배가 이 군도에 정박하여 해안에서 수십만 마리의 모피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를 무참히 도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동물들은 가죽과 지방을 얻기 위해 사냥당했으며 그 지방은 녹여서 세계 반대편에서 기계의 윤활유로 사용되거나 등유램프의 연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부터 이 도살 산업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포유류 집단의 붕괴로 인해 세계 끝자락에 위치한 이 외딴 섬들로 모험을 떠나는 원정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석유의 등장으로 동물성 기름은 점차 과거의 유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지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커다란 금속 탱크가 놓여 있는데 이는 이 어두운 역사의 시기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채취가 중단된 이후로 해양 포유류 집단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19세기 말 거의 전멸했던 모피 바다사자는 오늘날 약 1만 5천 마리가 군도를 자신의 보금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코끼리보다 훨씬 더 영역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랫동안 약탈하고 파괴하며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착취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복구하고 더 잘 이해하며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 군도를 관리하는 프랑스는 이곳을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양 보호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머물게 해주는 과학기지를 운영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하는 3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들도 바다사자와 펭귄이 맞서는 것과 같은 폭풍을 함께 견뎌냅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안암득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의 대기 순환을 예측하는 대형 모델에 이러합니다. 거대한 동물 군집들은 기후변화의 파수꾼이자 남극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을 연구하다 보면 때때로 놀라운 수수께끼를 마주치기도 합니다. 가장 매혹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주목한 크로제 제도의 범고래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범고래 무리 중 일부는 우리의 어업 기술을 일종의 자동 물고기 배급기처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 끝에 있는 군도에서 많은 범고래들이 실제로 인상적인 사냥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빨고기 어선을 따라다니며 낚싯줄을 하나씩 분해해 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직접 먹는 방식입니다. 이 행동은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개체 간에 전해지며 이 지역에서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제 지역에서 어부들이 잃는 어획량의 2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군도에 도착할 때 지나쳤던 전설적인 코셩섬에서 펭귄 대도시가 거의 사라진 수수께끼입니다. 이 섬은 19세기에 바다표범 사냥꾼들이 자신들과 혹시 있을 난파자들을 위한 고기 저장고로 돼지를 들여온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는 100만 마리의 황제 펭귄이 사는 동물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이 깃털의 도시는 전 세계에서 이 종의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섬이 이미 보호구역이 되었을 때 위성사진은 이 동물 대도시가 갑작스럽고 대규모로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집단의 90%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급격한 사라짐을 설명하기 위해 한동안 질병이나 이전 세기 동안 지나가는 배를 통해 섬에 들어온 고양이와 쥐 같은 외래 포식자들이 원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포식이나 병원체로 인한 대량 폐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붕괴가 기후변화로 더욱 증폭된, 특히 강력한 엘니뇨 현상에 따른 해양 온도 변화에 의해 촉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차가운 바닷물에서 1도의 온도 상승, 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동물들에게는 그 1도가 생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의 온도 상승은 영양분의 분포를 결정하는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물고기들의 분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펭귄, 바다사자, 코끼리 물범 같은 동물들에게 1도의 온도 상승은 수백 킬로미터나 멀어진 어장에 도달하기 위해 며칠씩 더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에서 배고픈 채로 부모의 귀환을 기다리는 새끼들의 생존율을 위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작은 세상에서 사흘을 보낸 뒤 다시 먼 바다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포제시옹 섬을 떠나며 이 작은 색색의 기지에서 거의 1년을 보내고 새와 해양 포유류의 제국 한가운데에서 임무를 마친 몇몇 과학자들과 현장 요원들을 함께 데려갑니다. 섬에 남은 사람들은 3개월간 방문을 받지 못합니다. 문명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 대한 꿈, 모험에 대한 갈증, 더 풍부하고 강렬한 삶에 대한 갈망이 이끌려 그들은 이 경이로운 풍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 야생 자연을 돌볼 것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순수함과 함께 강풍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우리가 남극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소란스러운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동쪽 섬의 절벽을 따라갑니다. 이곳의 지형은 곳곳에서 1000m가 넘게 바다로 떨어지는데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해양 절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극지방의 소문처럼 떠돌 뿐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 성역의 정상에 올라가 경사의 각도를 정확히 측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통해 얻은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현무암 성체들의 어두운 실루엣이 낯빛 하늘 아래 드러나는 모습을 본 항해자들의 생각이 어땠을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제션 섬 해안에서 선원들은 한 곳에 기만의 곳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너머에 안전함만이 있을 거라 기대했던 이들에게 남은 씁쓸한 뒷맛.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곳은 광물의 거짓말, 차가운 파도에 시달리는 암석의 벽이었습니다. 동쪽 섬에서는 거품과 폭풍에 가려진 가파른 절벽 사이에 난파선의 만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탐험하거나 개발하려고 모험을 감행했던 많은 이들이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펭귄이나 바다코끼리에게 이 작은 육지 섬들은 작은 천국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서평선만 바라보며 몇 주 동안 항해해온 이들에게 크로제 섬을 발견하는 것은 해방감이지만 때로는 그로 인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짙은 안개에 가려진 이 땅들은 제대로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암초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설 속 괴물을 두려워하듯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섬들은 각자 비극적인 난파 사고를 겪었습니다. 1821년 영국의 바다표범 사냥꾼들이 이 암초에 난파되어 살아남은 15명의 선원들은 포제션 섬과 이스트 섬에서 거의 2년 동안 해양 포유류와 새 날고기만 먹으며 생존하게 됩니다. 1825년 폭풍을 맞은 후 프랑스의 한 스쿠너선이 이번에는 이스트 섬의 암벽에 부딪혀 난파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18개월 동안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군도의 존재를 몰랐던 한 배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50년 후 1875년에 한 영국의 삶 돛배가 아포트르 암초에서 침몰합니다. 44명의 생존자들은 구조되기 전까지 205일 동안 절벽에서 알바트로스 알을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들 중 5명은 추위로 인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동안 이 군도에서 발생한 7번의 난파 사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887년에 프랑스의 3대 돛대 선박 타마리스호가 펭귄섬 근처 암초에 부딪혀 침몰한 사건입니다. 13명의 선원이 쿠션섬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7년 전에 또 다른 선박이 혹시 모를 난파자들을 위해 남겨둔 오두막과 약간의 식량을 발견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그들은 알바트로스를 바다에 띄우는 병처럼 이용하기로 합니다. 통조림 뚜껑에 새긴 구조 메시지를 알바트로스의 목에 걸어보냅니다. 그 거대한 새는 7주 후 서우주 해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구조 메시지는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즉시 전신으로 런던에 연락합니다. 영국인들은 프랑스인들에게 알리고 프랑스인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구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난파 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오두막에서 선원들이 남긴 쪽지를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그들이 임시로 만든 배를 이용해 100km 떨어진 포제션 섬으로 가려고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19세기에는 이처럼 제대로 지도화되지 않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서 영국 해군은 정기적으로 배를 보내 이 섬들에 새로운 난파선이 없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이 성소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점점 더 깊은 푸른 바다, 점차 검게 변하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또 다른 끝, 이곳에서 1300km 떨어진 케르겔렌 제도를 향해 갑니다. 거대한 파도가 이는 바다를 따라 이틀 반 동안 항해해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첫 항해 때 마리옹 디프레네호는 이 지역에서 4층 건물만큼이나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젠장 안돼 젠장.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우리는 데솔라시옹 섬, 아남극 섬들 중 가장 큰 섬을 탐험하고 포유하는 50도대 근처에 버려진 옛 휴양지를 방문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과 함께 제작한 영상들의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이 섬들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직업을 소개하며 세상 끝에 있는 이 작은 공동체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마리옹 디프레네호의 이면과 그러한 바다 여행이 수반하는 모험들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공유해 주시고 짧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조금 이상해져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은 안타깝게도 자주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건 젤라틴 같아요. 엄청나게 흐물흐물한 거죠, 맞아요. 네, 그 아래에는 근육이 있지만 저는 정말로 둘러싸여 있어요. 왜냐면 저는 괜찮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 농담하지 마. 이 적대적이고 외딴 지역에서는 거의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냥 한 컷만 찍어도 되잖아요. 그냥 너한테 다 말하면 한 번쯤 재밌을 수도 있잖아. 그래 다시 해봐. 내가 촬영할게. 다시 할게.